네, 반갑습니다. 오영진이고요. 제가 이 개원예대하고는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아니죠. 관계가 좀 있습니다. 뭐, 최근에까지 여기 교수로 계셨던 이영준 교수님이 제 현재 직장 동료고요. 그리고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 후니다 킴 선생님이 또 개원예대 출신이시기도 했고, 제 주변에 많은 작가들이 개원예대에 출강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원예대는 처음 와보지만 이 정신적인 뭐랄까 되게 친밀함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하는 이런 이유도 그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건너 건너 이제 같이 서로 연결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맡아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시민 인공지능이란 이런 제목으로 혹은 뭐 이런 인공지능 워크숍 수업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랄까 이 개원예에 대해서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사실 기대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무슨 강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 강의예요. 인공지능이나 기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리함을 만들까를 고민하는 자리인 거지 뭐 일방적으로 전달할 만한 그런 인포메이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인포메이션 수준에서는 뭐죠? 독학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는 질문하는 능력,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이 예대 구성원이다 보니까 다 각기 자기의 분야에 창작 그 탤런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생성인공지능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3주 동안 만나면 좋을 것 같고 3주 동안 사실 만나지만 뭐요? 5번의 모듈이 있죠. 그래서 오늘 2개가 있고 다음 주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 주에 2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딱 2시간만 보는 이런 건데 아무튼 요 5번으로 나눈 이유는 그냥 5회차가 좋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하는데 생성인공지능 시대 예술이라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22년 9월에 만들었어요. 그 챗GPT가 22년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그런 작가님들이라든지 프로그래머들이 많았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세미나 같이 했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GPT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범상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범상치 않다. 네. 이거 우리들의 예술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표현의 기술까지 다 뒤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2년 초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이런 교과목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학생들한테 이 기술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창의성으로 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내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2년 9월부터 만들었었는데 그 학기에 한해서 이 9월 달에 만들었던 그첫 학기에 한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받았어요. 제 수업이. 학생들도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어렵다. 왜냐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입도 쉽지 않았고 온통 죄다 메뉴도 다 영어고 뭐 알쏭달쏭한 기술 용어도 많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미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업을 학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그냥 일반 학생들은 되게 시큰둥했었던 기억이 난다 아직까지. 근데 지금도 메일이 오는데 빨리 가르쳐 주신 것 같다고 말을 하죠 저한테. 네. 이후에는 이제 챗GPT 열풍이 불면서 23년 그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융합교양학부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어찌됐건 이런 교양과 예술 표현이라는 이런 영역에서는 제일 처음 만든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그게 3학점짜리예요. 그리고 그걸 15주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생성인공지능 특강은 들어봤을 거예요. 2시간짜리. 근데 그걸 3시간짜리로 15번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챗GPT의 밝은 면, 그리고 뭐 챗GPT로 이제 대변되는 생성인공지능의 뭐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뭐야? 그 어떤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좀 기술 철학적인 측면에서 좀 파고든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이것 말고도 인간의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여러 뭐랄까 논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15주란 시간은 그렇다라는. 3주 동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해봐 재밌어. 이건 할 수 있는데 3주가 넘어가면 이제 so what이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이 이제 처음에는 단순한 예술 표현에 대한 수업이었다가 지금은 비판적인 기술 인문학 수업으로 또 변경이 됐어요. 수업의 성격 자체가. 예. 그리고 급기야 이번 학기에는 제가 중지시켜놨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이 워낙 인기가 좋아요. 그 수업이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해서 좀 그런데 교양 과목인데 100점 만점을 받아요. 계속. 그 3년 동안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매수를 했냐, 뭐 이런.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제가 강의를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걸 빨리 배운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에 이은 그 부작용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수업에서 온갖 종 특히 이제 저는 이미지 그 전공자가 아니라 그 언어 예술 전공자거든요. 문학 전공자거든요. 원래 기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GPT를 위시로 한 그런 이제 일종의 워드를 어떻게 인베딩 할 거고 어떻게 꼬아서 쓰고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레포트를 막 엄청 검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뭔가 신박하게 이제 프롬프트화해서 레포트를 내고 하니까 다 오윤 쌤이 물 들여놔가지고 저기 레포트를 전부 다 챗GPT로 내고 있다. 뭐 그래서 좀 그런 비난도 조금 들었고 뭐 저는 사실 그 장려한 적이 없고 그냥 교실에서 그냥 그걸 해본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오히려 인간적 문장을 쓰지 말고 기계만 사용해서 해보자. 뭐 일종의 약간 겨루기를 해본 거죠. 도구에 대한 테이밍, 길들이기를 위해서 그런 걸 한 건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일종의 기존의 시스템을 치팅하는, 뭐 부시는 해킹하는 그런 식의 이제 수법이 이제 전송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그냥 전반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은 챗GPT 다 알잖아요. 그거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솔직히 다 쓸걸요. 이번 학기 특히 더 심하게 썼을 텐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점점 느끼는 거는 1년 정도 전부터 즉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즉각적으로 팍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감정과 감각과 그런 말들을 잘 못하고 잠시만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연산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로딩 중이고 연산 중인 것 같은데 한참 뒤에 나오는 건 되게 시시한 말. 그리고 한참 뒤에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말할 거면 빨리 얘기하지. 30초 나서 기다리게 하고 아무 말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레포트를 받아보면 주어 서술가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 그리고 이 뭐죠? 형식이 잘 맞아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안 내는 것보다 좋죠. 안 내는 사람도 그전에는 많았지만, 이제는 다 내. 마감을 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 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없었고, 제 주변 교수들도 물어보니, 레포트를 안 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건 아마 기계와 함께 빨리 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품질이 좋아지면 상관없는데, 읽어보면 명확한 주장이 없어요. 되게 그냥 평범하고 옳은 말 정도가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 이해했느냐, 내재화했느냐, 몸으로. 그건 또 이제 증문증답을 해보면 어버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그거를 기계와 함께 공부를 했더라도 자기 체화를 시키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상태로 이제 그냥 자판기처럼 뚝뚝뚝 뭐 여기다 넣었다가 여기서 이런 톤으로 바꿨다가 여기서 이렇게 톤을 한 3번 정도 세탁을 거치면 사실은 검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프롬프트 기법, 뭐 일종의 수업에 대한 해킹 기법만 늘어나고, 그게 이제 옳은 의미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교실을 붕괴시키는 식으로 작동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 수업에서도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그 수업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레포트들이 많아진 걸 보고 중지를 우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이 학교에서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해답을 지금 찾았느냐? 찾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몇 가지 해답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따가 천천히 수업을 해 들어가면서 제가 가진 이 기술에 대한 철학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해요. 우리 이영준 교수님과 같이 해답을 찾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영진이란 사람은 그 수업을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요즘은 그 수업을 정지시키고 있다. 중지시키고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다시 하는 거죠. 사실상은 지난 학기에 제가 했던 어떤 흐름을 다시 여기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 또 그래서 뭐랄까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적 창의성과 프롬프트 기법 혹은 기술의 어떤 만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화학 반응을 또 만들어낼까 기대가 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작업을 했는지. 요즘은 무서운 게 이 요약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크롬에서 그냥 바로 요약을 해버리는 제가 PDF만 열어도 그냥 요약을 하는 거죠. 읽어보면 대충 맞긴 해요. 맞긴 맞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저 현대문학 전공자예요. 현대시 전공자고 원래 평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론을 좀 쓰다가 이제 문화평론 같은 걸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문학평론만 쓴 게 아니라 뭐 영화도 쓰고 심지어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쓰고 저 원래 평론 데뷔가 펑크 음악입니다. 펑크 음악. 홍대 펑크 음악에 대해서 써가지고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잡스러운 거죠. 원래 문학을 전공했다가 음악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조금씩 다 쓴 건데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시대의 평론이란 건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기술 어떤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물리적인 힘과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말짱 헛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이나 표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술 비평 아니면 또 우리 이영준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 비평 같은 걸 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거죠.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동료들하고 그런 기계 비평 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쓰고 단행본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가장 또 도드라진 그때 작업은 우리 한양대학교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그 에리카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400명짜리 대형 수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기계 비평이었어요. 아예 이용준 선생님의 그 라이센스를 받아다가 해가지고 거기서는 아예 그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한 3년 정도 뒤에 일어날 여러 기술의 풍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엔지니어, 그리고 철학자, 역사학자, 뭐 때로는 미학자 이런 사람들 불러다 계속해서 논평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 내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016년에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 한 학기 내내 비트코인만 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채굴을 직접 하라 학생들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채굴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꽤 채굴이 됐을 텐데.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 그때라도 뭐 사놓은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됐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2017년에 이미 우리 수업에서 다뤘었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항상 이렇게 좀 내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다보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을 그냥 팔로우업하고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지 이런 주의가 아니라 예술가라면 인문학자라면 항상 이런 것들이 생긴 다음에 사건이 생긴 다음에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이 있기 전에 대비하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사회에서 쩌리 취급을 받죠. 사실 인문 또나 예술학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기술 변혁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이런 변동이란 게. 근데 이것에 항상 뒤따라오는 사람들로 인식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선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약간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아방가르드한 예술의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전유한다던가 아니면 더 급진적인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인문학을 글로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현재에 와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느낀 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기술의 속도를 매번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어떤 때는 블록체인 시스템 막 공부하고 어떤 때는 막 메타버스 공부하고 어떤 때는 VR 공부하고 막 어떤 때는 막 터치디를 공부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도 엔간히는 따라가는 게 뭐랄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래도 초창기에는 저한테 인터뷰를 많이 따갔었어요. 기자들이. 모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안중에도 없고 보니까 이제 뭐죠? 그런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AI 뭐 아니면 AI 뭐 그냥 학을 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학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만 이제 많이 나중에 떠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면은 그 발언권이란 걸 얻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저명하거나 너무 제일 잘 알아서 그 발언권을 얻는 게 아니라 빨리 했기 때문에 얻는 발언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것도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라 생각해요. 빨리 말하기, 먼저 말하기, 그 선점하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은 먼저 얘기하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견을 하나 낼 수 있어야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프로젝트는 22년 5월에 했던 프로젝트고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한 160명 정도를 줌으로 이제 사람들이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투표하고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짜리 쇼였고 AI 공포 라디오라고 제가 쳤어요. 요지는 이제 그때 GPT-3 모델이었으니까 일단 놓고 이제 인터넷에 서 연결돼 있으니까 보였고 이제 관객들이 다중 투표를 해서 뭐 제목도 줘주고 뭐 이름도 줘주고 뭐 문장도 하나씩 넣어주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투표도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기계와 함께. 기계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예요? 이런 우리들의 변수를 또 엄청나게 보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게 넓게 펼쳐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가능수를 또 추천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들의 협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해본 거죠. 그래서 이때 A4로 4페이지 정도 되는 프랑켄슈타인의 마지막 또 다른 결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성해 봤었고, 그리고 요때 했던 실험 중에 하나는 그 4시간이 워크숍이 끝나잖아요. 일종의 공연이자 워크숍인데 이게 끝날 때 오디오북이 렌더링이 끝나도록 해놨어요. 일부러 시간 배분을.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오디오북을 같이 듣겠습니다 해서 딱 10분 동안 같이 듣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되게 바쁜 거죠. 우리는 막 저는 렉처를 이렇게 예를 들어 사회를 보고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스태프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요소 뭐 그거 TTS로 바꾸고 또 뭐 미드저니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넣고 해가지고 막 섞어서 뭐야 오디오북을 막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일부러 한번 보여준 거죠. 우리가 만나서 4시간 만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지만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다중 창작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고 어찌됐건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의 힘은 뭐였냐? 즉각적 언어가 생성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 기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160명이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우리가 어떤 예술이 그랬을까? 여러분, 160명이 같이 가담하는 예술이라는 게 있나요? 쉽지 않아요. 아니면 퍼포먼스의 형태에서 뭐 가끔 있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손쉽고 기계에 의해서 매개가 되면서 또 심지어 약간 의견이 이제 정말 n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의 매개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계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가장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의 요소로 삼아야 될 거는 다중창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중저자성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자. 과거 예술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술은 컬렉티브 수준에서는 하죠, 여러분. 세네 명. 뭐, 세네 명 너무 많아요, 사실은. 두 명이서도 서로 싸우고 잘 안 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단독성이죠. 근데 그게 100명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가능성이 이제 뭐 이런 줄글의 세계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뭐 페인팅의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떤 이 매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 정보의 교신 상태도 항상 좀 이렇게 뭐랄까, 즉각적이지 않고. 근데 기계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중 매개성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했던 퍼포먼스가 요거였어요. 요거는 아예 이렇게 리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성인공지능을 줌으로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그 2번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리바이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아트센터 나비에서 8월 달에 한 번 더 했었는데 그 다음에 23년 6월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챗 GPT-4예요. 이거는 가운데가 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큰 화면을 쓰고 있고요, 뒤에. 그리고 양쪽이 또 이제 이런 이미지를 담당하는 이주환 교수, 동아대 영상 그쪽과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는 조진옥 교수라고 해서 또 이제 작곡과 이런 사운드를 하시는 분인데, 둘 다 이제 이미지 프롬프터와 이제 사운드 프롬프터로 작동하셔서 이 관객들과 있었던 일들을 즉각적으로 생성하고 합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공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 3명은 장비가 그냥 오로지 컴퓨터 2대씩, 그러니까 총 6대인 거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이제 상업적인 그런 생성인공지능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옵니다. 관객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관객이 지금 그때 11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죠. 120명이 2만 원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왜 장사가 됐냐면 챗GPT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약간 요것도 있어.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생성인공지능으로 이런 즉흥적인 라이브 퍼포먼스 가능한가, 이런 걸 실험을 해본 건데요. 요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SF 소설을 하나 쓰게 됐어요. 사이버펑크 풍으로. 그래서 기계 형사가 등장하고, 반 AI 무리의 시위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용의자를 찾는 그런 플롯이에요. 사실은 뭐 뻔한 플롯 같은데, 그거를 이제 직접 아무것도 안 정한 상태에서 만든다니까 되게 재밌죠, 이게 사실. 그래서, 기계가 두 줄, 그리고 프롬프트들이 한 줄, 그리고 관객이 한 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공을 던지고, 때로는 이제 네가 서술해. 뭐, 난 여기서 아주 단순한 대답만 할 거고, 너가 서술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서로 돌리기도 하고, 계속 돌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서술해야지 하면서 이제 약간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방향을 또 설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재미있는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A4 6페이지짜리 사이버펑크 소설이 하나 생산됐습니다. 이거는 AI 타임스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어떻게 이 퍼포먼스 했는지 순서가 다 적혀져 있어요. 네. 여간 요지는 저는 그런 점에 착안했기 때문에 다중저자성에 대해서 착안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퍼포먼스에서 해봤고 오프라인에서도 해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한 2년 동안 다시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다시는 이 챗GPT 워 같은 거 안 한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아니면 정말 뭐 미드저니 같은 것도 써보셨죠? 기본적으로 말 잘 듣나? 말 잘 안 들어요. 챗GPT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만한 말 계속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내 디렉션이 그대로 그 가다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 인공지능의 특징이죠. 사실 특징이자 장점이죠. 그런데 뭐야? 단점이죠. 이게 연극 무대로 치면은 내가 연출가인데 이 너무 좋은 배우야. 막 엄청 말도 잘하고 막 연기도 잘하는 배우인데 애드립만 치는 거야. 근데 이거 꼭 말하라 그랬지. 말 안 해. 비슷한 말만 해 계속. 그런 배우와 함께 일하는 느낌이고 전날 무대 장치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뭐 당연히 여기에 딱딱하게 딱 이렇게 계단 만들었는데 갑자기 물컹해지는 이상한 나라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된 게 다 말이 안 되고 즉흥해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이날도 그런 일이 두 번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연 중인데 심박수요. 심박수가 계속 뛰니까 공연 내내 여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빨갛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뭘 쳐보고 넣어보고 생성해보고 했는데 아, 잘 안 되네. 이래도 되죠. 공연으로 들어가면 그 압박감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무대가 검어지잖아. 우선 다 딱 새카매지고 딱 조명 몇 개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120명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뻔히. 근데 즉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 순간이 와버리면 그것부터가 우선 스트레스고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중간에 때울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튀어나갔었어요. 이 언어 모델의 그 문장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그냥 망가지는데, 이런 플롯은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중간에 메꾸니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 엉망진창인 그런 배우와 엉망진창인 무대 장치와 함께하는 그런 기묘한 경험이었다. 그 고스란히 그 모든 변수가 만들어내는 그 스트레스는 제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가운데서 제가 조절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프롬프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조절자인 건데,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 이게 생명이 너무 줄어드는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정적인 공연의 형태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안 하는 건데. 이게 뭐 누가 이런 아이들 왜 안 내치라고 하지만 안 내는 겁니다.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갖은 그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뭐 즉석에서 챗 GPT가 주는 대본으로 뭐 연극하기 프로젝트도 있었고 뭐 기계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응답하면서 이제 그뭐 뭐야 강연이 아니라 연극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다 망했죠.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잘 작동하지 않죠.
잘 작동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부끄러워서 다 지워버리거든요. 네. 안 된 거니까, 사실상. 그래서 뭐 제가 예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라이브니스, 이런 실시간성과 육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선택에서는 지금 현재 생성인공지능은 조금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루기 쉽지 않은 도구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만 아무튼 이때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죠. 아무것도 안 정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소리와 사운드. 근데 그 자체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원치 않은 데까지 오다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니면 다음번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요때 있었던 어떤 일이 있거든요. 되게 그 흥미로운 일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해버리면 그거를 또 40분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좀 뺄게요. 네. 이런 작업했고, 뭐, 안산 극작가 아고라에서는 문장 바둑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올려본 적이 있고, 이거는 챗GPT가 한 줄 쓰고요. 제가 한 줄 써요. 딱 한 줄씩만 나오게끔 사전 프로프도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 문인들이 한 줄 말하고 한 줄 말해서 서로 이렇게 막 시구를 겨루듯이, 하이구를 겨루듯이 문장 바둑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 시기까지는 제가 이겼죠. 제가 이게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우리도 끝말잇기 하면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끝말잇기 이렇게 약점 같은 거 잘 알아서 그걸로 이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채워서 더 이상 끝말 못하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기계를.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영리해졌고 경우의 수를 더 잘 알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또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장 바둑 두기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렉처 공연 하나 만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 예술이라는 수업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지금 이번 학기 멈춰놨고 모종의 이유로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하간 이런 이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찌됐건 뭐 인공지능 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쪽 계열에 있는 뭐 완전히 이제 전업 예술가는 아니지만 저 선생님은 약간 연구자인데 연출도 조금 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치팅하는 그런 워크숍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저의 여전한 지금의 고민은 뭐냐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고민은 이거예요. 현재 생성인공지능은 과연 세계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 원리적으로는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이제 되먹이는 그런 이제 작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계란 건 뭘까? 세계란 건 집 밖을 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안에서만 놀고 있으면 그거 세계라고 볼 수는 없죠. 세계를 향해서라고 해서 뭐야? 약간 바깥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당신의 세계는 뭘까? 그 세계는 갇힌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문을 열고 나가는 행위가 세계인 거죠. 공부해보지 못한 걸 공부했을 때 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미 알던 걸 꺼내는 걸 세계라고 부르지, 세계 경험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는 또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계란 거는 그냥 나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 밖을 의미하는 게 세계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어. 그 데이터 안에서의 언어들의 관계를 알아냈어. 그리고 그것들에서 뭘 끌어냈어. 그러면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꺼낸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닫힌 세계에서 닫힌 세계를 다시 재생산한 거지, 열린 세계를 나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원리적으로. 근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 많아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굉장히 그 화두예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화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화두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이터 바깥으로 유추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사실 유추란 건 굉장한 인간적인 그 모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 유추가 뭔지. 내가 여기 1층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이 왼쪽이고 남자 화장실이 오른쪽이야.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여기도 왼쪽이 여자 화장실이고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이야. 그러면 3층에는 남자 화장실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아니, 얘기해보세요. 어디에 있냐고. 네. 오른쪽에 있겠지. 라고 우리는 되게 믿어 의심하잖아. 아니, 의심치 않잖아. 근데 그거 모를 일이죠, 사실은. 사실은 모를 일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when on 이러고 봤다고 해서
3층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누가 보장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들의 이제 경험과 유추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확실하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추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논리는 있는 것들 안에서 확연한 관계를 끌어내는 거예요, 논리는. 근데 이거는 3층에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가능성의 세계일 뿐이지, 사실은 그건 확실한 그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추는 결국은 뭐랄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욕망, 상상, 이런 것들이 가담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인식이죠, 사실은. 근데 챗 GPT한테 그게 스스로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 확률적 앵무새, 확률적 카멜레온, 텅 빈 이야기꾼? 들어보셨나요? 혹시? 안 들어보셨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오래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들인데 이게 왜 이제 공유가 안 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언어들은 챗GPT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서 잘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뭐랄까 사용된 언어에 그 용어예요, 용어. 네. 예를 들어 챗GPT는 확률적 앵무새다. 이걸 워싱턴 대학교의 에밀리 밴더 교수가 얘기했던 거고요. 이미 21년에 이제 이런 논문을 썼죠, 아예. 써서 그러니까 앵무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이제 따라하는 건데 어떻게 따라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연결해서 따라한다. 그럼 그게 왜 문제냐? 그렇게 해서 잘 말하면 되지. 근데 이 존재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도 챗 GPT를 자기 상상 속의 애인으로 삼는 1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저 있을 거라 보는데 예술가들 중에서 갑자기 자기 작품에 대한 상담을 스스로 챗 GPT에 하는 사람 많아요. 마치 웅얼거리는 거냐, 혼자 막 중얼거리는 건데 여기다 대고 하는 거지. 그럼 괜찮아요. 이게 확률적 앵무새는 거 알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 그게 사라지는 거죠. 요 별명이 없고 요런 인식이 없으면 이런 말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인화돼 있잖아, 얘가. 그러면 같은 존재로 보게 되잖아, 가치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뭐 챗GPT 갑자기 서버가 막혔어. 뭐 챗GPT 갑자기 버전업이 됐어 했더니 나의 확률적 앵무새가 갑자기 막 멍청해진다던가 이상해진다던가 이러면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그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보면 조이라는 그 홀로그램 로봇이 있었잖아요. 그 조이가 말 그대로 기쁨을 주는 존재라서 뭐 성 서비스를 주고 막 이런 애거든요. 근데 걔가 사실상 똑같은 말을 다른 사용자한테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이 주인공이 사실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 길을 가다가 확인하거든요. 조이가 나한테 했던 그 달콤한 말이 여기 전광판에도 보니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망연자실한 그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나의 조이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들의 조이였을 뿐이고 조이는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존재가 느끼는 이 주인공 혹은 이 사용자가 느끼는 엄청난 패배감과 뭐 불쾌감, 때로는 불안함 이런 게 있는 건데 여간 다시 돌아와서 이 비대칭성을 감춘다라는 거야. 확률적 앵무새란 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이것도 과대한 말이다. 이것도 뭔가 챗GPT를 의인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앵무새를 길러보면 앵무새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다. 앵무새는 말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맥락도 엄청나게 잘 알아요. 되게 지능적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챗GPT를 앵무새라고 말하면 과대하게 오히려 상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라파엘 밀리에르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뭐 연구원인데 확률적 카멜레온을 부르는 게 훨씬 더 적합해라고 해서 22년에 이제 그런 이제 글을 하나 쓰죠. 확률적 카멜레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즉각적인 언어 의태 머신이라는 거예요. 야! 하면 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점심 먹었어? 이러면서 점심 먹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챗GPT가 딱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나 오늘 우울해. 이러면 아, 우울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챗GPT가? 예. 나 점심 먹을 건데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심이 먹고 싶으신가요? 정말 배고프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말이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나 배고파라는 걸 배고파?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인간의 원래 공감 능력이 실제로 기계적이어도 사실 유지됩니다. 남의 하는 말 끝말만 따라해도 공감력이란 게 생깁니다. 그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문제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지금 춥다 이러면 추워? 왜 추울까? 이렇게라도 대답해주면 어때요? 공감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감의 원리 안에 사실 복사, 반사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만 끝말을 이게 복사해서 던져주면은 사실은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실 챗GPT 때 사실 겪는 환각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할루시네이션이지만 그냥 내가 말한 것을 사실상 거의 약간 분해해서 프레이즈를 바꿔서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 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여간 던지는 말을 던져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게 지금 현실 사실 챗 GPT죠. 그래서 밀리에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너의 언어를 의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 카멜레온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교의 게리 마커스 교수는 오랫동안 이제 비판해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챗 GPT는 블러비에이터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을 쓰기도 했었어요. 22년에. 블러비에이터가 뭐냐? 이게 이제 텅 빈 이야기꾼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뭐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개소리꾼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챗 GPT는 개소리꾼이라는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그럼 개소리는 뭐냐? 어떨 때 개소리 한다고 표현합니까? 거짓말하고 개소리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개소리 하지 마. 야, 헛소리 하지 마.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거짓말은 어찌됐건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뒤에 숨어 있어. 사실 되게 고차원적인 언어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속이려고 하는 설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헛소리는 뭐예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잘못된 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을 말하는 거야. 개소리는 뭐야, 개소리. 개소리는 아무렇게나 말할 때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또 달라요. 그냥 말이 나오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불쉿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불쉿인지 블러비에이션인지 개소리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인데 이거 학술적 개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블러비에이션은 그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 정치인의 말하기 스타일을 블러비에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무슨 뜻이냐? 10분 동안 들어도 한마디도 알갱이가 없는 말을 블러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하나 마나 한 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말. 말이 말을 만드는 말을 개소리 혹은 블러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챗GPT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뭐 이렇게 어찌됐건 기말고사든 뭐도 이렇게 리포트 써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개소리꾼이어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나 있었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선생님 분명 알아먹을 텐데 이러면 그래서 막 또 요약해보고 막 압축해서 써보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다르게 또 써봐 했더니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도 또 그냥 다르게만 표현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영리한 그런 머신으로 쓰기가 쉽지 않죠. 언어 머신으로 쓰기가. 그래서 이런 얘기야. 뭔 얘기냐? 지금 우리 이 수업은, 이 워크숍은 5주 동안 앵무새와 카멜레온과 성빈 이야기꾼과 함께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챗GPT로 레포트를 써봐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확률적 카멜레온으로 뭐 레포트 써봐. 이런 말. 확률적 카멜레온으로 작업 좀 해봐봐. 아이디어 같이 내봐봐. 개소리꾼이랑 작업 좀 해봐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좀 달리 보이지 않아요? 미드전에도 개소리 작가예요. 개소리는 아니죠,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죠.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네. 의지 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생성인공지능들이 기본적으로 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언사를 물론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왜 그런 말을 학자들이 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듣는 상황이 왔느냐? 이런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이런 생성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생성인공지능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타격이 되니까 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 기자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확률적 앵무새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꼭 한마디씩은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톤으로도 기사 내용을 넣어주세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데스크에 올라가서 그게 통과된 적이 없어요. 데스크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약간 초치는 말이잖아. 오영진 교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빼자. 그래서 빼는 거야. 그래서 제 말 중에서 챗GPT가 소설을 쓸 수 있어요라는 그 말만 나갔어.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챗GPT가 소설을 쓰는 척해요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인터뷰는. 근데 오영진 교수가 챗GPT가 예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됐다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제가 뭔 말을 해도 결국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이 데스크는. 아무튼 그건 데스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 이런 기술적인 어떤 변혁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경제적 부를 얻고 그게 왜 문제가 돼? 거기에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말들 자꾸 해. 이게 지금은 뭐 도구가 좀 덜 발달해도 나중에 발달할 건데 왜 비판을 해? 이런 게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워진 거죠, 이 말들이.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데 더 유능해진 뭐 예술가가 된다던가, 더 유능한 리서처가 된다던가, 더 유능한 예를 들어 소통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더 뭔가 덜 떨어진 사람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전체가 지금. 남의 의견에 기계 중립적이고 뭔가 중간값에 해당하는 언어의 뭉치를 통해서 자기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듣지는 않고 있는데 녹음기를 켰으니까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 실제 그런 사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설문조사 요즘 받고 있거든요. 생성인공지능 교육 현장에서 이게 교육 현장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전국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수 교사들한테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례가 이거였어요. 너 왜 딴짓하냐 수업에서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대학생인데 듣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듣고 있지 얘가. 그 클로바노트로 돌려가지고 요약본 자동으로 전송되게 다 자기 알고리즘화 시켰다고. 선생님 왜 나 뭐라 하냐고. 나 다 알아먹는다. 얘가 다 알아먹은 나도 알아먹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이 가경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다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사실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앵무새, 카멜레온, 텅빈 이야기꾼 혹은 개소리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뭔가 집단 전응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 이걸 가지고 예술적 창작을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런 시대가 와버려서 갑자기 모든 게 막 더 증강되고 더 뭐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체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 와중에 미드저니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챗 GPT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보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장애물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선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제 첫 강의입니다. 자, 의미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에서 남자를 뺄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더할 거예요. 그럼 답은 뭘까요? 여왕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어떻게 잘 알죠? 이런 수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죠? 왜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의 머릿속을 제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도 이거 가능하거든요. 한번 연산시켜 볼게요, 얘한테. 이거 실제로 연산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언어 선수. 여왕 바로 나오네요. 그쵸? 네. 왜 가능하냐? 우리 머릿속에 언어가 있는데 언어의 지도 같은 게 있죠, 우리 머릿속에도. 그리고 걔네가
친연성과 예를 들어 뭐 적대성이라든지 친연성, 뭐 이런 것들의 거리 같은 게 머릿속에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빼기와 더하기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성형 명사니까, 예? 여기서 왕에서 남자를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왕의 자리만 남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여자가 들어간다? 그럼 여자가 왕인 경우는 뭘까? 여왕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것도 여왕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거나 여왕은 이렇다라는 수식을 배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단어가 가지고 성분이 있잖아. 그 성분을 빼고 더하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이제 쉬웠잖아, 지금. 왕에서 남자를 뺐어. 그리고 내시를 더했어. 그러면 답이 뭘까? 한번 언어 산수해보세요. 어휘력으로 한번 뭐 승부해보던지. 뭐예요? 이 결과물은. 뭐가 나올까? 이거 또 오래 걸리네. 그쵸? 여왕보다는 오래 걸려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연산하고 있는 거지. 상선. 오, 상선 맞아요, 여러분. 상선이 이런 권력을 쥐고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하 무리를 그렇게 상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내시의 어떤 그런 뭐라죠? 그 직무 그 어떤 그 조직의 뭐 대표를 상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냥 제가 좀 해본 거예요. 그 국어 사전도 여러 번 했는데 군신이란 말도 있어요. 군신은 그런 이런 권력을 가진 신하인데 되게 악행을 저지를 때 덕이 없을 때 오히려 군신이라 불러요. 근데 덕이 있는데 오히려 왕보다 낫다. 이 신하가. 그럴 때는 중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갈량,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그 저기 중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갈공명도 나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표현 안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자기 보스를. 그렇죠? 그래서 중신, 군신 이런 구분법도 있고 막 상선도 있고 뭐 비선 실세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실험을 시키냐? 여왕 정도는 여러분 연산을 해내는데 정말 쓰지 않았던 언어 공간을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내가 모르는 산수를 해본다라는 거죠. 탐색의 결과로서. 근데 이걸 누가 잘한다? 생생공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재미난 그 하나의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랑 똑같은 뭐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어휘의 연결이 아니라 그 사이가 있단 말이야. 사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들의 이 그러니까 낮은 상식으로는 접근 안 되는 또 고차원적인 그런 실제 단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수학적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다면 생성인공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신 몰랐죠. 중심 몰랐죠. 근데 이번 기회에 알았죠. 이 단어 산수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그 생성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의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비유와 예예요. 만약에 예술적 영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여왕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냥 일반적인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야. 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거. 그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건 이제 이미 있는 공식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복잡한 뭐 예술의 셈법을 집어넣는 거야. 뭐 초현실주의 3g 넣고 아방가르드 한 5g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렇게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뭐예요? 뭐 나눗셈이나 곱셈도 하고 때로는 뭐 미적분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복잡한 셈법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계산하는 기계를 만든다면 어떨까? 되게 흥미롭겠지. 그거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못 나간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세계 안도 모른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다 알아요? 인류가 만들어진 책 다 읽어봤어요? 한 5조 개 정도의 문서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읽은 책 몇 권입니까? 권수로. 2,000권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일개 개인이 자기의 물리적 한계와 아무튼 어떤 질적 한계 때문에 2,000권도 안 읽는데 그 언어의 어휘망이 얼마나 작겠어, 자기가.
어휘망도 작을 뿐더러 뭐도 작아. 영감이라든지 뭔가 이 생각의 그 영역도 작은 거 아니야. 이 언어의 영역이 작으니까. 근데 기계는 어때? 5조개 정도를 먹었단 말이야. 어찌됐건 얘는 그 평범한 그 확률로 언어를 연결하긴 하지만 넓단 말이야. 그러면 언어 산수라는 관점에서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얘가 훨씬 유리한 애죠. 그 얘 의지에서 우리가 이 안을 탐색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언어 산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술적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계산기로서 사용한다면 어떨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작업 하는데 그 오픈 AI의 그 전속 파트너 작가인 알렉산더 레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인스타에도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알렉산더 레벤. 그 사람 작업이 뭘 하고 있냐면 우선은 챗GPT한테 자기가 요즘 뭘 만들고 싶은지 이제 물어봐. 그러면 이제 챗GPT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응답이 와. 주거니 받거니 좀 했겠지, 서로. 그러다가,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또 의견을 물어봐.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조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소 작업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표현해라고 말해. 그러면 지가 직접 하는 거야. 기계 일종의 창작 지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직접 만들어. 그리고 만든 걸 사진을 다각도로 찍어가지고 다시 챗GPT를 프리뷰 그 선생으로 다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비평가라면 여기서 어떤 걸 읽어낼 수 있고 어떤 점을 또 논평할 거야? 또 때로는 진짜 비판한다면 어떤 점을 비판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봐. 그러면 또 챗GPT 나름대로 지가 뭘 안다고 사실은 이미지 분석을 하긴 하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통상적인 평론가의 어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 어법들을 이용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라벤이. 받아들여서 또 실제로 고쳐. 또 찍어. 보여줘. 그리고 그렇게 세네 번을 창작의 도구이자 선생이자 뭐 비평자와 조언자로서 얘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라벤이 이 오픈 AI라는 하는 챗 GPT라는 것이 뭐 실존하는 예술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게 확률적 언어 머신이고 이미지 분석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습적인 예술의 언어 있잖아요. 이걸 나보다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술의 언어로 만들어 보고 또 구현하고 또 이렇게 비평받아보고.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 이건 챗GPT의 작업이냐?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언어 모델에서 만들어진 그 추상적인 언어에 계산된 값을 직접 손으로 구현할 때 분명하게 오류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오류라고 표현하지 말고 변수가 생기거든요. 똑같이 될까요?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쓰지만 스테이트먼트대로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계속 바뀌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초안과 뭐 중간에 결과물이 다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낙차가 생기는 거라. 이게 작품의 의도와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구현된 게. 근데 이 낙차가 아름다운 거지. 이 낙차가 뭘 만들어내요? 세계를 향한 전진을 만들어낸다고. 낙차가 없으면 챗GPT가 만들어낸 거에서 챗GPT를 만들어낸 거고 챗GPT 만든 걸 또 챗GPT가 분석하는 거 이런 거야.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일종의. 근데 낙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엉뚱함이란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의 입장에서는 오류지만 이 작업의 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뭐야? 전진한단 말이야. 이 엉뚱함 때문에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조금씩. 레벤이 일부러 그런 작업론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비평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하자면 그래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기계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기계 말을 따르고 작업을 하고 이러는가 생각해봤는데 이 의도된 낙차가 재미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고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뭘까요? 기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경유해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행위인 거죠. 요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업이 어찌됐건 앵무새와 카멜레온과 개소리꾼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 인양반들의 말을 경유해서 엉뚱하게 조금씩 전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제 작업 방법론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자면. 네. 네, 일전에 이제 좀 전에 강의가 뭐 상당히 이제 길었는데 이런저런 잔소리 한 건데 아무튼 확률적 앵무새와 카멜레온과 개소리꾼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과 인간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이 무한정의 데이터 안에서의 탐색의 도구로서는 훌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어 산수를 한번 해본 거고 우리도 단순한 산수는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산수가 안 되고 심지어 복잡한 수학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수학을 이제 생성인공지능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튼 좀 새로운 예술의 파트너로 사용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 기계가 내 대신에 일을 하게 하거나 내 대신에 작업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야. 오히려 기계가 뭘 추천하고 또 내가 실행해보고 나도 추천해보고 또 내가 실행하는데 이 사이에 끊임없는 낙차가 생기잖아. 이 낙차에서 생겨나는 엉뚱함과 창발성이 있거든. 요거를 우리가 획득하지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로부터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기계와 함께 예술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지금 여러분 학생 때 좀 더 많이 고안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 이것저것 해보라고.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수법도 써보고 저런 수법도 써보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아마 제가 다다음 달 정도에 이런 프롬프트 예술 학교 같은 걸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또 별개예요. 아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혹시 우리 여기 학생들 같이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따로. 네.